자, 책을 보도록 할게요. 책에 같이 비추면 됩니다. 신석기혁명에서 시작된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기원전 3000년경 전후에는 몇 줄 보세요.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하여 큰 문명이 탄생했다. 이들 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수량이 풍부하여 농경에 적합했다. 사람들이 물과 땅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촌락이 형성되었고 촌락들은 서로 물자를 교류하며 부유해졌다. 이들은 외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벽을 쌓았는데 이로써 도시가 성립하였다. 다음 밑줄 청동기가 사용되고 관계 농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면서 생산이 증대하고 인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청동제 무기의 사용으로 정복 전쟁이 촉진, 수레와 배 등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교역이 증진되었다. 특히 문자의 발명으로 인류는 문자가 없는 선사시대에서 역사로 넘어갔다. 이 문자의 등장으로 그 이전을 선사, 역사로 나뉘게 되어 자, 문명의 특징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청동기, 문자, 계급, 도시국가. 이처럼 문명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 제도가 성립하고 직업이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부와 권력에 따라 계급이 발생함으로써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왕은 최고 제사장으로서 신권 정치를 폈고 제사장과 전사는 지배층을 이루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첫 번째 1번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 생산력이 높았다. 계속 밑줄. 그리고 두 번째 지형이 개방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침이 많았죠. 잦은 왕조 교체. 외침이 많아서 잦은 왕조 교체가 있었다. 지형이 개방적이어서 일찍부터 교역이 활발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이 인류 최초로 도시국가를 세워 문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수메르인의 국가는 잦은 이민족의 침입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아카디인에게 정복당했다. 그 후 아무르인이 등장하여 바빌로니아의 왕국을 건설했다. 뭐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을 통일하였고 법전을 편찬하며 왕국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함무라비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잠깐 볼게요. 함무라비 법은 가족관계 및 소유관계, 직업, 채무, 이자, 담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에 가해자의 신분과 범죄 정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좀 신분에 대한 차별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다음 다시 위로 가서 수메르인의 국가에선 왕이 최고 제사장이자 전사로서 신권 정치를 폈다. 신권이라는 거는 우리 한국사에서 배웠어요. 그 재정일치란 얘기입니다. 왕이 곧 제사장을 겸했다 그 얘기예요. 다음 네 번째 태음력과 60진법을 사용하였고 점토판에 쐐기 문자로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도시마다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세웁니다. 자, 여기 지구라트 있어요. 수메르인은 사후 세계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기원하는 현세적 성격이 강한 다신교를 믿었고 천체의 운행을 보고 운명을 결정하는 점성술을 발전시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이집트의 강도 알아둬야 되겠죠. 나일강 유역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주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이게 물이 확 넘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 시기를 아케트, 페레트, 쉐무라고 합니다. 물이 많아졌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 하죠. 이집트에서는 이 범람하는 시기를 연구하면서 수학이 발달을 했다고도 해요. 수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범람 후에 농지 경계가 사라지므로 사람들은 매년 농지를 다시 측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도형과 공간을 연구하는 기하학도 발달했다. 그리고 밭의 모서리를 직각으로 하려면 뭐저거저거 해서 삼각형 모양이 앉아서 피라미드 축조법, 그리고 365일이라는 계산법, 이런 것도 이집트에서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기원전 3000년경에 이르러 여러 도시 국가들을 통합한 왕국이 출현했다.
이집트는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두 번째 폐쇄적인 지형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에 공화국, 중왕국, 신왕국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집트에서 왕은 태양신 라의 아들로 간주되고 파라오라고 불립니다. 파라오는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여기도 신권 정치네요. 앞에 저기 메소포타미아랑 똑같네. 파라오는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신권 정치를 펼쳤고, 제사장과 관리는 파라오로부터 토지를 하사받아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밑에 이집트인은 태양신을 비롯하여 여러 신을 섬겼고, 네 번째, 영원불멸과 사후세계를 믿어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고 사자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조금 이따 그림 봅시다. 이들은 나일강 주변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어 상형문자 기록을 남겼다. 또한 나일강의 정확한 범람 시기를 알기 위해 천문학을 연구하였고, 다섯 번째, 태양력과 십진법을 사용했다. 태양력, 이게 365일로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력을 쓰고 있죠. 자, 이거 길가메시 나왔어요. 길가메시. 보면은 당신은 생명을 영원히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밤낮으로 즐겨라. 이 또한 인간의 운명이니까. 반면에 조금 전에 나왔던 이게 사자의 선데, 죽은 사람을 안내하고 이런 내세관, 죽고 나서 이렇게 심판받고 있죠.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이 오시리스 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의 심장을 이렇게 놓고 여기엔 깃털이 있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평행이 맞으면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거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은 이게 무게가 안 맞아. 그러면 처벌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은. 이집트의 사자의 서에는 내세적 세계관이, 길가메시의 서사시에는 이런 현세를 중요시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인더스. 기원전 2500년경 첫 번째 인더스강 상류의 편자부 지방에서 드라비다인이 세운 것으로 추정하는 도시 문명이 출현했다. 이 지역은 기름진 평야지대로 서아시아 일대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곳에서 발굴된 두 번째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유적, 이 도시들이 계획적으로 건설되었음을 보여준다. 주변에 성벽을 쌓아 막루를 만들고 반듯하게 도로를 포장하였으며 배수시설과 목욕탕, 광장, 창고 등을 설치했다. 건물은 대개 벽돌로 지었고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고 왕궁은 발견되지 않았고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여기 갑시다. 인도 문명은 기원전 1800년경부터 홍수와 수로 변경 등으로 점차 쇠퇴하였다. 기원전 1500년경에는 중앙아시아에 있던 세 번째 아리아인이 북인도로 들어와 편자부 지방에 정착했다. 이들은 오늘날 인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고 기원전 1000년에 동쪽으로 이동해 겐지스까지 진출합니다. 겐지스 강은 홍수가 잦고 습지가 많아 농경이 어려웠다. 그러나 아리아인은 철제 농기구와 관계 사업으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고, 그리고 원래 살던 사람들, 선주민들을 그렇게 불러요. 원래 살던 사람이 선주민이야. 이 선주민을 지배하기 위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등으로 계급을 구분한 다섯 번째 카스트제를 만들었다. 카스트제는 배달을 경전으로 브라만교가 성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 8,000년에서 6,000년의 신석기 시대가 시작. 두 번째 문단에 신석기 시대 말부터 황허강 중하류의 황토지대를 중심으로 정치 조직이 출현했다. 이후 점차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초기국 형태의 국가가 나타났다. 중국 전설상에 언급되는 왕조인 한은 이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실제한 것으로 확인된 중국 최초의 왕조인 상은 기원전 1600년부터 황허강 중류에 등장한 도시국가 연맹으로 출발하였다. 상은 점을 쳐서 신의 뜻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국사를 결정하는 세 번째 신권 정치를 펼쳤다. 점의 내용은 갑골에 기록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문자가 오늘날 한자의 원형이 되었다.
상에서 무기와 제기는 주로 청동으로, 농기구는 석기와 목재로 제작했다. 또한 태음력이 사용되었고 왕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을 함께 매장하는 순장 풍습이 있었다. 한편 웨이수이강 유역에 출현한 주나라는 기원전 11세기경 상을 무너뜨리고 호경에 도읍하여 화북을 지배하였다. 주왕은 도읍과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일족과 공신에게 나누어 주고 이들을 제후로 임명하는 다섯 번째 봉건제를 시행. 이에 따라 친족 사이에 규범인 종법과 예법이 확립되었다. 주는 하늘이 덕 있는 자를 선택하고 권력을 맡긴다면서 천명사성으로 왕조 교체를 정당화. 아까 얘기했죠. 이 천명사상, 하늘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 그러므로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늘이 노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자, 이거 갑골문, 그리고 청동 세밭솥. 이때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대규모로 이렇게 청동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봉건제 나왔는데 왕이 있으면 제후가 혈연관계야. 종법에 따라서 혈연관계입니다. 동생들이 가고 또 그 밑에 후손들이 이렇게 경대부사. 토지를 나눠 준다는 건데 왕이 제후에게 토지와 백성을 하사한 대신 조공과 군사적 의무를 부과한 제도. 왕은 토지를 주었고 대신 조공을 바치고 군사적 의무를 다하는 제도로 혈연 관계에 기반합니다.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봉건제 되게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봉건제, 중국 봉건제는 혈연에 기반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중국 봉건제도는 그 종법제에 기반했다. 왕은 토지를 주었고 대신 조공을 바쳐야 됐다. 페니키아인, 활발한 해상 활동을 펼친 페니키아인은 카르타고를 비롯한 식민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들이 사용한 표음 문자는 그리스에 전해져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히타이트, 아나톨리아, 여기거든. 아나톨리아에서 일어난 히타이트는 철제 무기와 전차를 이용하면서 정복 활동을 펼쳤다. 헤브라이, 이 가나안 지역인데 여기 보이죠? 가나안 지역 초록색.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약해지자 지중해 동부 연안의 페니키아인과 헤브라인이 활약했다. 헤브라인은 오랜 유목 생활 끝에 가나안에 정착했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합니다. 유대교를 믿었는데 나중에 크리스트교와 이슬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에게 문명. 에게는 여기에요. 에게. 지금 그리스 있는 데죠. 지중해 에게 지역과 그리스 본토에서는 서아시아 지역 문명의 영향을 받아 청동기 문명인 에게 문명이 발달. 내가 밑줄 것 같이 그면 돼요. 기원전 20세기경부터 에게 중심지인 크레타 섬에서 강력한 왕권과 해상 무역을 바탕으로 청동기 문명이 번영했다. 크레타 문명은 크노소스 궁전을 비롯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도기와 금은 세공품 등을 남겼다. 기원전 14세기에 그리스 본토에서 남하해온 미케네인은 에게를 장악하여 미케네 문명을 발달시켰다. 미케네 문명은 철기를 사용하는 도리스인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